예, 요일로는 목요일입니다만 거래일로는 5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시장이 상당히 조심스럽네요. 예,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진행되는데 시장의 맥을 짚어보면서 5월의 투자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 해설은 이동훈 블루오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누구보다도 시장을 또 차분하게 잘 보시는 분이어서요.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월은 좀 조정이었었죠, 전반적으로. 근데 5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가가 좀 제대로 반등하려면 어떤 것들이 해소가 돼야 될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5월 당장 이제 FOMC가 간밤에 있었는데요. 네. 내용 좀 이면에 나타난 내용, 또 물밑에 있는 내용 좀 해석해 주시겠어요? 분석해 주시겠어요? 예, 우선 우리가 뭐 팩트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리는 동결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대차 대조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유동성을 조절하는 방식이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고 또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거나 늘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금리는 동결했는데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속도를 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채권 기준으로, 국채 기준으로 보면 한 600억 달러 정도 계속 유동성을 흡수를 했었는데, 이거를 6월부터는 250억 달러만 흡수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유동성 흡수하는 속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투자자들이 여기에 좀 안도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고요. 큐티 얘기는 사실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할까 말까 했는데 슬쩍 사실은 이제 QT 그죠? 예. 대차 대조표라고도 하고 양적 긴축이라고도 하고 이걸 줄였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건데 이거는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조금 약간 서프라이즈하게 나온 발표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에서는 이제 어제부터 갑자기 그 양적 축소 관련해서 긴축 관련해서는 뭔가 좀 이슈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또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이거보다는 한 절반 정도 축소할 것 같다라는 분위기는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전격적으로 나오고 규모도 예상했던 것보다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오늘 순간적으로 금리가 뚝 떨어지고 이제 증시가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거를 꼽는 쪽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건 이제 파월의 발언이었는데, 그러니까 불안해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표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높아지는데 경제는 둔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했는데 파월이 그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런 말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어떤 표현을 또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혹시라도 금리를 올리면 어떡하나라는 어떤 걱정이 있었는데, 금리 인상하고는 좀 다른 어떤 그 색이 좀 다른 어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 언제 금리를 내리느냐에 대한 문제지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좀 하면서 시장에서 걱정했던 걸 좀 덜어주고 대차 대조 축소를 더해주고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순간적으로 올라가고 이제 금리와 환율, 달러 인덱스는 좀 빠지고 그런 형태가 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조금 무난했다. 그러니까 이제 파월이 다시 인돌기로 좀 돌아온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좀 무난하게 잘 넘겼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다음 이제 FOMC는 6월이죠? 예. 네, 6월 15일 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은 약간 이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무슨 음모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그런 쪽에 측면을 치우치는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미국 대선이 있는 건 중요한 올해 팩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를 현 정권이나 정책 당국자들은 유호적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옐런이 제일 앞에 서 있고 뒤에 한 발짝 뒤쯤 제롬 파월이 쫓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시장 분위기는 좀 좋아졌고 그러면 이제 당분간은 이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시장에서 이제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사실 이번 회의는 결론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 동결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첫 번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는 6월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은 어떤 결론이 나온다 해서 이거 파격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영향은 2, 3일에 그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6월로 다가가게 될 것이고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 정도 되면 또 연준 인사들 봉인이 해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언급에 따라서 출렁거리긴 하겠지만 지금보다는 이제 6월 회의 근접하면서부터 긴장도가 올라가고 당분간은 금리가 드라마틱하게 급등을 하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추이보다는 일단은 이제 다른 재료로 좀 분산이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제롬 파월 의장보다는 매파적으로 얘기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죠? 아까 이제 재무장관이 앞에 서고 파월 의장이 뒤에 한 걸음 정도 잇따른 연준 의원들은 뒤에서 멀찍이 먼 분도 많으니까 그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그 얘기에 따라서. 외환시장 좀 보겠습니다.
와, 엔화가 우리 쉬는 동안에 달러당 순간적이지만 160엔도 넘어섰고요. 그죠? 예, 예, 엄청나게 엔화 상승, 엔화 약세이죠. 원화도 1,400원 지난번에 장중에 한번 터치하고 여전히 1,380원, 90원대에 원화 약세예요. 네, 엔화나 원화의 이 상승세 약세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게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우선 이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그냥 달러 강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달러 강세 요인 좀 완화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달러 강세 요인 중에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럽은 6월에 금리 내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달러는 더 강세로 예,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엔화도 역시 지금은 일본에서 금리를 올릴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이번에 뭐 올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달러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나라 환율을 놓고 본다라면 현실적으로는 금리를 달러 강세가 갑자기 꺾일 거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개입, 대응, 우리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참고로 삼아볼 사례가 이제 작년 2022년도에 이제 일본이 환시장 개입을 했었거든요. 지금 네. 제가 네모박스 친 두 구간이 두 차례에 걸쳐서 환시장 개입을 했는데 첫 번째 왼쪽에서는 개입을 했지만 잘 보시면 그 위에 한 번 더 올라가 버렸습니다. 강세를 보였지만 두 번째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내서 다른 요인들과 겹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복면 개입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본 정규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밤에 개입했다라고 해서 이제 복면 쓰고 몰래 개입했다 이런 어떤 복면 개입이다. 예, 근데 오늘 아침에 또 개입이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본 증시 개장하기 전에, 일본 금융시장 개장하기 전에 엔달러 환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와서 네. 그러니까 지난번 지금 불과 일주일 사이에 지금 두 번 정도의 어떤 개입이 나타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엔달러 환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160엔 이상 넘긴다고 시도했다가는 바로 손실이 나는 그렇죠. 예.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엔달러 환율에 어떤 상단이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잡혀 있다라고 봐야 돼서, 그렇다고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로화라든가 엔화 사정으로 봤을 땐 예. 확 꺾인다라고 보긴 어려워서 대략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좀 눈치 보기 정도 이어지다가 좀 6월 FOMC 회의 전후됐을 때 좀 방향이 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156엔이네요, 달러당. 네. 예. 엔화도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제 원화의 약세 그리고 그에 따른 영향 수출주에는 도움이 될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멈추게 하는 요인들이잖아요, 최근에. 그게 예, 사실 더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잘 보니까 네. 그러니까 1,360원 넘어가면서부터 선물과 현물에서 매수 강도가 떨어지는, 예. 예전에는 이제 계속 매수했다가 매도하는 날도 막 증가되는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1,360원 이상에서는 좀 부담을 갖는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보여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월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끝나긴 했지만 꾸준하게 매수했다라는 느낌보다는 매수할 때 세게 하고 나머지는 매도하고 막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1,360원 밑으로 내려가주는 흐름이 나와줘야 이제 외국인들이 좀 편안하게 갈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매수 매도가 좀 반복되거나 눈치 보거나 이런 형태가 돼서 시장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관점으로도 좀 생각을 하는데, 그 강달러를 끊어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 저는 유가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방어해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차라리 강달러가 되면 수입 비용을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국제유가 WTI가 80달러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된다라면 강달러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이 돼서 향후에 유가 추이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글로벌, 특별히 이제 매크로 변수들은 영향이 한 방향으로만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예. 양방향으로 막 미치기 때문에 사실 해석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럼 이제 5월 전망 전략 세우겠습니다. 4월의 흐름들을 보면 뭐 조정이었다고 말씀드렸으나 사실은 뭐 부러지는 조정은 아니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장중에는 한 7%까지 인덱스가 밀렸다가 예. 종가로는 한 2% 정도,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인내할 수 있는 정도의 조정이었는데 그 가운데 전쟁 이슈 있었죠. 금리 인하 물 건너갔다는 얘기 있었고 기업 실적 발표 있었고 이런 걸 예.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5월은 전통적으로 팔고 떠나자는 그런 징크스 격언이 있는데, 네. 올해 5월은 어떻게 보세요? 5월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10년 동안 보니까 5번 오르고 5번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최근에 한 10년 동안 보면 9번 오르고 1번 빠졌거든요.
자본 올랐다고? 예, 9번. 최근에 10년 동안만 S&P 네. 500 지수를 보고 근데 올라간 게 최근에 3년 동안에 뭐 0.1%, 예. 0.0몇 퍼센트 뭐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적어도 빠지지는 않았다라는 거라서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전략 세우는 거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근데 지금 미증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표를 봐야 되는데 2년물 국채 금리에 상당히 반응을 합니다. 네. 지금 저거 보고 계신 게 2년물 국채 금리하고 다음에 S&P 500 지수하고를 지금 비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보통 2년물 금리가 올라가도 버티다가 초록색이 2년물 국채금리고. 예. 근데 5%를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장이 좀 밀리는 네. 그런 경향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미증시가 5%에서 2년물 국채금리가 좀 왔다 갔다 계속 지금 그 구간에서 공방을 벌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 추이가 완전히 이제 내려가 준다라면 쌓여있던 재료들, 우리나라 뭐 수출이 잘 되고 있다든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되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쌓여있기 때문에 금리만 안정이 된다라면 저런 어떤 재료들이 좀 부각이 돼서 5월에도 이제 4월보다는 조금 나은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채 금리 안정 여부 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좀 쌓여 있는 수출주들의 성적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서 뭐 관련된 종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변수죠. 환율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위쪽으로 더 치고 올라가느냐, 꺾이느냐. 보통은 우리가 지표를 볼 때 10년물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약간의 변곡점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더 센시티브하게 보기 위해서 2년물이 조금 더 이 변별력이 있다는 의미죠. 네. 지금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긴장도가 높아서 네.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조금 더 예민하게 보는 게 2년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 최근에 좀 2년물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년물은 예를 들면 경기나 이런 예, 판단 맞습니다. 쪽이고 예. 실제 이제 기준금리와 연동되어 있는 조금 아무래도 기간이 짧으니까 그죠? 예. 10년물에 반영하는 것보다는 이제 3개월물도 있고 하지만 2년물 금리를 그러면 미국 금리는 굉장히 주목하는데 2년물을 좀 봐야겠습니다. 다음에 반도체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을 끌고 오고 있는 게 반도체고 또 이제 가려고 하면 그죠? 여기서 이제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면 반도체 삼성전자가 가야지 되는 건데요. 삼성전자는 우리 이제 휴일 전에 컨퍼런스 콜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꽤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어떻게 될까요? 우선 반도체가 이제 흑자 전환 성공을 했고 향후 이제 전망에 대해서도 삼성전자는 비교적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약점으로 작용했던 게 이제 HBM이었는데 그 HBM도 공급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을 보여줬고 이렇게 되면서 올해 삼성전자 실적 추정을 했던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전망치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제 투자들이 믿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차트로 보고 계신 게 삼성전자 연봉 차트인데 삼성전자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나면 1년 상승하고 끝나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년 이상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그만큼의 어떤 상승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업종별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외국인들이 4월에 3조 원 정도 매수를 했는데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 포함하고 한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에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매도를 한 1, 2위가 바로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였습니다. 근데 두 종목은 뭐 PBR 밴드로 보면 상단이 이미 뚫고 나가서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인 반면에 삼성전자는 가격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수급적으로도 보면 많이 오른 종목을 일부 덜어내고 삼성전자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좀 관찰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지금 이번 달에 은근히 좀 선전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급등하면서 변동은 좀 있습니다만 국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도 적어도 실적 나오는데 2차 전지주들도 셀업체들도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좀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습니다. 2차 전지 전략은 지금 어떨까요? 최근에 테슬라의 급반등은 저는 이면에 공매도 쇼커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5% 올라갈 정도라면 저거는 쇼커버 없이는 테슬라 같은 시가총액 종목은 좀 어렵다고 보고 실제로 올해 뭐 테슬라에서 거뒀던 공매도 세력들의 수익이 상당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바로 테슬라가 그렇게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올라간 재료가 그러니까 2차 전지에 그러니까 전기차 업황에 대한 기대치로 올라간 게 아니라 중국에 가서 자율주행 팔겠다. 그랬죠.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건데 그게 과연 만만할 거냐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자율주행이 그만큼 판매할 거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만큼 받는다 하더라도 중국에 가면은 그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 때문에 아마 단가 자체가 절반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게 지금 기초적인 어떤 과정을 통과했다라는 거지 최종 통과했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워낙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제
미국보다 중국으로 넘어간 거는 선택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는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완전히 바꿨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아이디어 하나를 만들어내서 이제 기술적 반등할 정도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봐야 돼서 기본적으로 어떤 전기차에 대한 업황이 확 바뀌었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별 어떤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는 사이클 네, 네. 그 정도로 국한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2차 전지들도 이제 추세를 완전히 돌리면서 막 힘을 실을 정도는 아니다. 예, 그죠? 맞습니다. 예. 예. 반등 정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5월은 뭐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격언에 기대어서 무작정 팔기에는 네, 어떤 근거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5월 전략하고 5월 전략에 따라서 관심 섹터도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외환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 다 변수가 많아서 이제 상당히 흔들릴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중동 지역 이슈 때문에 이제 국제유가 올라가면서부터 걱정이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행히 유가가 내려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조금 진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4월에 순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3조 원 정도, 3조 원대 어떤 순매수를 해줬고 매수한 종목을 보면 이제 삼성전자, 자동차 매수했고 또 기관들 보면 뭐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방산주라든가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왔던 업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은근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소비주로 분류가 됐던 뭐 화장품이라든가 아니면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의 추세가 은근히 괜찮거든요. 제가 어저께 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남대문 쪽에 갈 일이 잠깐 있었는데 네. 남대문 시장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저는 몰랐거든요. 네. 제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가본 거라서 외국인 관광객 많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LP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그 사람 구경을 되게 많이 하고 온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 와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숫자로 확실히 늘어났구나라는 게 체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화장품 관련주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지노 관련 뭐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면 올라가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네. 올라간 거 쳐놓고는 끝났구나라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국인들이 왔을 때 어떤 소비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나갈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도 LP판을 보러 다니시는 우리 대표님 시각에 네, 이 정서가 보입니다. 네. 그쪽에 여담입니다만 네, 남대문 신세계 그 밑에 이제 LP판 성지가 아직 남아 있죠. 예. 자, 그건 그렇고요. 자동차 계속 좋게 보셨고 소비 관련주 화장품. 그러면 반도체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올해는 반도체 주변을 떠나지 그렇습니까? 말라고 네, 저는 주변에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HBM보다는 이제는 전통의 소부자, 레거시 반도체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 그쪽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명언인데요. 올해는 반도체 주변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라. 전력 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 올랐고 기대감도 있고 그죠? 변동성도 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재료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된 데다가 예. 이제 그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이슈, 뭐 구리 관련주까지 끌어서 다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더 끌고 갈 수 있겠지만 신규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고 봐서 전력기기는 그냥 지금 신규 접근은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뭐 좀 헷갈리죠. 여러모로 헷갈리는 국면인데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가 상당히 됐습니다. 오늘 시황해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